95데시벨.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 소음 수준이 100데시벨입니다. 세계 최강의 잠수함이라고 28년간 믿어온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산안창호함 실증 데이터는 95데시벨이었습니다. 이론상 먼저 탐지하고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버지니아급이 한국 잠수함의 존재를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격침 위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과장되어 있다. 검증되지 않았다. 저는 28년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함장 출신 방산 컨설턴트, 그리고 한국 핵잠수함 기술을 억제하는 청문회 증언을 직접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1968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출신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제 인생의 방향을 정했어요. 20살에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잠수함 장교로 복무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이 흘렀어요.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2척 지휘했고 전역 후에는 워싱턴 DC의 방산 싱크탱크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해군력을 분석하고 미 의회와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죠. 핵추진 잠수함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보낸 시간이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길었어요. 아내 캐롤린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당신은 바다가 먼저이고 우리 가족이 그 다음이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제이크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서태평양 어딘가 수심 300m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대전 지하연구소에 가기 전까지는요. 전역 후 싱크탱크에서 일하면서 저는 동맹국 해군력 평가를 전담했습니다. 일본, 호주, 영국, 그리고 한국, 매주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 담당 파트는 항상 짧았습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 운용국, 기술 자립도 낮음, 핵추진 전환 가능성 희박, 매번 같은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 결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28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19년 3월, 저는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은 시기상조입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어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증언 하나가 한미원자력 협정 재개정을 5년 지연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믿었어요. 데이터를 받고 전문가들과 논의했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 운용국이었고 핵추진 기술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증언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요. 그 틀림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막았는지, 그리고 그 막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저는 대전 지하연구소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28년 경력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가해자가 목격자가 된 이야기, 오만한 전문가가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은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제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해서 조깅을 했어요. 포토맥 강변을 따라 5km를 달리고 사무실에 7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동맹국 해군력 비교표를 열었어요. 매일 아침하는 루틴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영국 아스투트급, 일본 소류급, 호주 콜린스급, 그리고 한국 장보고급, 각국의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고 전날 대비 변동 사항을 체크하는 거였죠. 한국 칸은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재래식 디젤, 장보고 3번함 취역 예정, 핵추진 전환 논의 중이나 기술 격차 상당. 저는 그 칸을 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그 수준의 나라였으니까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경제를 키워온 나라. 반도체는 잘 만들지 모르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방위성의 자문 계약도 병행하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겐지라는 인물이 참고였습니다. 해상자위대 출신으로 방위성 선임 자문역을 맡고 있었죠. 야마모토는 2달에 한 번 워싱턴에 왔습니다. 저와 만나면 항상 일식당을 예약했어요.
긴자 스시였습니다. 비쌌지만 맛있었어요. 야마모토는 친절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동북아 해양 안보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꽤 많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 관련 이야기를 꺼낸 건 2018년 가을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홀짝이면서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커밍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것 알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야마모토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해.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제이크는 그 무렵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따른 거였습니다. 제이크가 사관학교 입학식 날 군복을 입고 차려 자세로 서 있는 사진을 지금도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옳은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믿었어요. 해군, 안보, 전문가의 판단. 그 세 가지가 제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후배 연구원 마커스 웨이드가 처음 이상한 논문을 가져온 건 2023년 봄이었어요. 마커스는 제가 싱크탱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뽑은 친구입니다.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고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났어요. 다만 너무 꼼꼼해서 결론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었죠. 그날 마커스가 논문 묶음을 제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들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인데 좀 이상해요. 수치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서류함에 넣었어요. 나중에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잊었습니다. 한국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저를 방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서류함을 열지 않은 것이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였어요. 첫 번째는 2019년 청문회 증언이었고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루틴, 확신에 찬 보고서, 야마모토와의 저녁 식사, 마커스가 가져오는 데이터를 흘려듣는 오전. 저는 제 세계 안에서 완전히 편안했어요. 전문가의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의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깨진 건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책상에 앉아 비교표를 여는데 마커스가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선배님, 한국 해군이 뭔가를 발표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실전 운용 데이터예요. 저는 커피를 들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마커스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95데시벨.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95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의 잠수함은 버지니아급보다 조용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론상 먼저 탐지하고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28년간 지휘한 그 잠수함보다 조용한 것이 제가 디젤이나 만든다고 무시한 나라에서 나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커스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님, 2023년에 제가 가져온 논문 기억하십니까? 서류함에 넣으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에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확신 중에 하나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야마모토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데이터 봤냐고 물었어요.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봤어. 과장됐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과장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마모토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커밍스, 지금 그 데이터를 키워주면 안 돼. 알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요.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95데시벨이라는 숫자 하나가 제 28년짜리 확신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울수록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메워지지 않으니까요. 워싱턴 DC의 1월 아침은 뼈를 애는 듯 추웠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달리는 제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날도 같은 루틴이었지만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95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조깅을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저 숫자가 사실이면 내 2019년 증언은 무엇이 되는 걸까? 5년을 막은 그 결정은 무엇이 되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전문가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는 편이 훨씬 편하니까요. 그 방어 기제가 완전히 무너진 건
동해에서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마커스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동해에서 뭔가 일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커스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한국 해군 비공식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소류급 잠수함이 한국 해역 근처에서 포위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도산 안창호함이 소류급을 수심 300m에서 추적해 200m까지 접근했는데 일본 측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과 무인 잠수정 4척이 사방을 포위한 후 능동 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발사했고 소류급은 비상부상했으며 승조원들이 귀 출혈을 호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브리핑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심장이 빨라졌어요. 소류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전력이에요. 그 소류급이 200m까지 접근당하고도 몰랐다는 건 도산 안창호의 소음 수준이 소류급의 탐지 한계 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95데시벨 데이터가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은 그 숫자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28년 경력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틀렸다는 2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야마모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커밍스, 동해 사건 봤지? 저는 봤다고 했어요.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과장됐어. 우리 방위성에서 확인 중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소류급 함장 보고서가 올라왔습니까? 야마모토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기밀이야. 하지만 커밍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할 일은 한국 데이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야. 알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아까 낮에 느꼈던 불편함이 이제는 불쾌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는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2019년 청문회에서 증언할 때 가지고 있던 데이터는 무엇이었나? 그 데이터는 어디서 왔나? 야마모토와 나눈 대화들이 기억났습니다. 그가 미리 건네준 분석 자료들. 그 자료들이 제 결론을 미리 설계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니야. 나는 독립적으로 판단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2019년 청문회 자료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 냄새가 났어요. 형광펜으로 줄쳐진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당시 제가 근거로 삼은 핵심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야마모토 측에서 건네받은 자료였다는 것을. 일본 방위성이 분석한 한국 기술 수준 평가서였습니다. 적이 상대를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저는 증언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에 워싱턴 DC의 새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요. 아내 캐롤린에게는 출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마커스에게는 같이 가자고 했어요. 마커스가 잠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국말입니까? 네, 저는 대답했어요.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측 연락책이 있습니다. 연결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3년 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년. 제가 서류함에 논문을 넣어두던 그 시간 동안 마커스는 이미 한국과 교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제이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출장. 잠깐의 침묵 뒤 제이크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하세요. 그 문자가 왜인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조심하라는 게 단순한 인사인지 뭔가를 아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워싱턴 DC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내가 본 게 뭐였을까? 내가 막은 게 뭐였을까? 그리고 한국은 그 막힌 5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했을까? 13시간 비행 내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2019년 청문회장이 떠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앉아 의원들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증언하던 제 모습이, 그 자신감이 지금은 오만으로 보였습니다. 전문가의 오만. 데이터를 본 척하면서 실은 누군가의 결론을 대신 말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새벽 3시의 서재가 필요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마커스가 앞장섰어요.
출구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마커스와 악수를 나누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밍스 선생님, 이정훈 제독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정훈 제독, 한국 해군 수중 전력 총책임자, 그리고 제가 2019년 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은 프로그램의 당사자. 차에 올라타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대교가 새벽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2번 왔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관광객의 눈이었죠.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잘못을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다른 여행인지 차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실감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이 차를 세우고 신분을 확인했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문 안에 이정훈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독은 제가 그를 막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왜 만나려는 걸까? 원망하려는 건가?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려는 건가?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1월의 서울 공기가 차갑게 볼을 때렸습니다. 안내장교가 앞장섰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방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제독의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정훈 제독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독의 등이 곧았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오랜 군인의 습관이 느껴졌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커밍스입니다. 먼 길 와주셨습니다. 그제야 제독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지만 통제된 눈빛이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감정을 정리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앉으시죠. 제독이 말했어요.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독은 책상 반대편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커밍스 선생님, 워싱턴에서 뭐라고들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산 안창호함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기존 평가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쪽과 과장됐을 것이라는 쪽이 팽팽합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제독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과장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제독이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파일 표지를 봤어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해군형 실증 데이터. 2005년부터 2024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005년부터라고요. 20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커밍스 선생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독이 일어서더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20년을 준비했어요. 원자로 설계, 소형화, 차폐 기술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허락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언제든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넘기면서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소음 수준, 출력 밀도, 안전 계수, 눈을 의심했어요.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기술은 버지니아급에 준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디젤 잠수함이나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제독이 돌아섰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희미하게 웃었어요. 놀라셨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줄 알았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이 없어서 안 만든 겁니다. 명분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독이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막으면 멈추는 척했습니다. 풀어주면 달리는 척했고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불을 끈 적은 없어요. 우리 연구원들은 20년간 지하에서 이 원자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독이 파일을 가리켰어요. 2019년 선생님이 청문회에서 증언하던 그때 우리 연구원들은 이미 2단계 시제품 테스트를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막았다고 생각한 그 시간,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독이 덧붙였습니다. 커밍스 선생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막은 5년 동안 우리는 당신이 막을 수 없는 기술을 완성했으니까요. 방해가 우리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독의 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무게를 만들어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원망했다면 제가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원망이 없으니 방어할 것도 없었어요. 집무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막은 5년 동안 그들은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현장을 직접 보러 가고 있다. 마커스가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스스로 충분히 많은 걸 듣고 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정훈 제독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 핵추진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마커스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고속도로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공항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회의실로. 그 동선 안에서 저는 한국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한국은 그 회의실 밖에 있었던 겁니다. 20년간 지하에서 원자로를 만들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는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보안 검색만 3번을 거쳤습니다. 신분 확인, 소지품 검사, 촬영 장비 반납.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지상 건물이었지만 진짜 연구 공간은 지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귀가 먹먹해졌어요. 꽤 깊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왔어요. 형광등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기계유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게 20년의 냄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좌우에 있는 방들을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무언가를 조립하는 사람들, 다들 묵묵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회의실이 나왔어요. 거기에 박세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세준 박사, 핵추진 연구소 책임자.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50대 남자였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운 사람 특유의 피로가 얼굴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군요. 앉으십시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청문회에서 한국의 핵추진 기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 증언이 5년을 막았습니다. 박사님도 알고 계시죠? 박세준 박사가 대답했어요. 압니다. 저는 그날 청문회 중계를 봤어요. 박사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분노했다면 제가 뭔가를 해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담담함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연구동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커밍스 선생님, 저는 이 원자로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년이에요. 제 청춘 전부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미국이 우리를 몇 번이나 막았는지 아십니까? 12번입니다. 기술 이전 금지, 협정 위반 경고, 외교적 압박,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그때마다 우리는 멈추는 척했어요. 미국이 풀어주면 다시 달리는 척했고요. 박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강렬했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불을 끈 적은 없습니다. 미국 위성으로도 찾을 수 없게 지하 깊숙이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밤마다 불을 켜고 작업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못 보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25년간 쌓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뭐라 불리든 그것이 이 지하를 20년간 밝혀온 빛이었습니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커밍스 선생님, 제 동료들 중 셋이 이 프로젝트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방사선 차폐 기술을 연구하면서 몸을 혹사한 거죠. 그 사람들은 완성된 원자로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국이 안 된다니까 포기하겠다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목까지 이걸 완성해야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핵잠수함은 자존심이자 수건이었습니다. 강대국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는 결의. 저는 그날 오후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커스가 조수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막은 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해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워싱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내일 전화해.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닫았어요. 대신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에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 재평가 보고서.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어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야마모토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잃게 될지도요.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박세준 박사의 목소리에서 느꼈던 그 무게를.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야마모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커밍스, 어제 대전 다녀왔다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야마모토가 웃었습니다. 우리 귀는 어디에나 있어. 그런데 커밍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워싱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일부 의원들이 도산 안창호함 데이터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어. 우리로서는 이걸 막아야 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내가 어제 본 것들이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끊었어요. 커밍스, 내가 거기서 뭘 봤든 간에 지금은 그걸 공개할 때가 아니야. 타이밍이 중요해. 저는 물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건 누구에게 중요한 겁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야마모토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커밍스, 우리 자문 계약 기억하지? 조건이 뭐였는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이해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협박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20년간 지하에서 원자로를 만든 사람들과 같은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바쁜 삶 아래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선배님, 야마모토한테 전화 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마커스가 말했어요. 저한테도 왔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압박하더군요. 저는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마커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3년 전에 이미 야마모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선배님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야마모토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의 도구였는지. 문제는 그것을 알게 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밤을 새웠어요. 대전 연구소에서 본 것들, 이정훈 제독과 나눈 대화, 박세준 박사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을 데이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음 수준 95데시벨, 출력 밀도 비교,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 기록, 25년 개발 타임라인, 새벽 4시에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야마모토와의 계약은 끝납니다. 싱크탱크에서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서랍에 넣어두면 저는 또다시 누군가의 도구로 남는 겁니다. 박세준 박사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에게, 그리고 상원군사위원회 담당 보좌관에게.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 재평가. 2019년 청문회 증언 철회 요청 포함. 보내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서울의 새벽이 깔려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오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그 새벽에 배웠습니다. 야마모토의 전화는 2시간 뒤에 왔습니다. 커밍스, 내가 보고서를 보냈다는 거 알아? 저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자문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야. 그리고 내 과거 이해충돌 사항도 언론에 흘릴 거야. 일본 방위성 자문을 받으면서 한국 억제 증언을 한 것. 그게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저도 그 이야기를 먼저 공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할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 이해충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부 솔직하게 썼어요. 야마모토와의 관계, 자문 계약, 2019년 청문회에서 일본 측 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 모두 다요. 마커스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싱크탱크에서 연락 왔습니다. 재택 명령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습니다. 마커스가 말했어요. 저는 선배님 편입니다. 저는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 그 논문을 가져왔을 때부터였죠.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언젠가는 보게 될 거라고요. 다만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왔다.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부가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건 보고서 발송 사흘 뒤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커밍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직접 와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는 다음 주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다음 주면 제가 2019년에 증언했던 그 청문회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자신있게 틀린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부끄럽지만 옳은 말을 할 차례였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이정훈 제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독님. 워싱턴에 가면 할 말을 하겠습니다. 제독의 답장은 짧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왜인지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글자 앞에서는 그냥 무너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세준 박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동료 세 분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1시간쯤 뒤 박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이창민, 정호석, 김대현. 이창민은 2011년에, 정호석은 2015년에, 김대현은 2019년에 떠났습니다. 저는 그 세 이름을 수첩에 적었어요. 또렷하게, 천천히. 그리고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청문회장에 갈 때 이 이름들을 가지고 가야 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공항 특유의 소음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서 대전 지하연구소의 복도를 떠올렸어요. 형광등 아래 묵묵히 일하던 연구원들. 20년의 시간, 세계의 이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이름을 다시 읽었어요. 이창민, 정호석, 김대현. 이 사람들은 완성된 원자로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자로는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저는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13시간이 지나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사무실로 갔어요. 재택명령이었지만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싱크탱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저를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커밍스 선생님, 출입증이 정지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했어요.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웃어 보이고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맞았어요. 워싱턴 DC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포토맥 강변으로 걸어갔어요. 아침마다 조깅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강을 바라봤어요. 제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봤구나. 제이크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이 강변에 울렸어요. 포토맥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결국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이름을 다시 봤어요. 이창민, 정호석, 김대현. 청문회는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야 했어요. 2019년의 증언을 철회하고 진실을 말할 준비를요.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입었어요. 가슴 주머니에 수첩을 넣었습니다. 아내 캐롤린이 넥타이를 매주면서 말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옳게 해야 했어요. 그 차이를 이제는 압니다. 상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청문회장 입구에서 마커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안에 사람 많습니다. 언론도 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갑시다. 청문회장은 2019년 그 방이었습니다. 똑같은 책상, 똑같은 의자, 똑같은 마이크. 달라진 건 저였어요.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커밍스, 오늘 청문회 목적을 알고 있겠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이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을 5년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오늘 그 증언을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대전 핵추진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실증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수중소음 95데시벨, 버지니아급의 100데시벨 대비 이론상 선탐지, 선공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20년간의 독자 연구로 완성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끊었습니다. 커밍스, 이 데이터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증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동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증명합니다.
일본 소류급 잠수함이 한국 잠수함에 200m까지 접근당하고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포위당한 뒤에야 비상부상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음파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핵추진연구소에는 세 분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있습니다. 이창민, 정호석, 김대현. 방사선 차폐 기술을 연구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에요. 완성된 원자로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하던 시간의 일부를 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카메라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의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았어요. 야마모토의 이해충돌 로비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 기술 억제에 영향을 받은 경위를 전부 말했어요.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청문회가 끝난 뒤 마커스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한 게 아닙니다. 늦게 한 겁니다. 마커스가 말했어요. 늦었어도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늦었어도 했다. 그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청문회 이후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감사가 착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마모토는 공개 발언을 중단했어요. 저를 향한 협박도 멈췄습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겠죠. 싱크탱크에서는 복직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독립 컨설턴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판단으로 일하고 싶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이크가 주말에 워싱턴에 왔습니다. 우리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어요.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는 없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청문회 증언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일찍 했어야 한다는 후회는 있어요.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군복을 입은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이크, 전문가가 된다는 건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니야.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진짜 전문가야.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변을 걸으면서 저는 28년 경력 중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정훈 제독의 메시지였어요. 커밍스 선생님, 한국해군기술자문단에 공식 초청하고 싶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커스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마커스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정훈 제독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제독님, 이번에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다시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내가 틀렸다는 걸 확인하러 간 거였고, 이번에는 내가 오를 수 있는 길을 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가방을 싸는 손끝에서도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마커스가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이정훈 제독의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거제도로 가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본다는 거였어요. 거제도까지는 차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안을 따라 달리는 내내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도산 안창호함이 있겠구나. 소음도 없이 누구도 모르게.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안내장교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했어요. 도크 하나가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컸어요. 그 안에서 수천 명의 인부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철골을 옮기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어요. 저녁인데도 조선소 전체가 불야성이었습니다. 안내장교가 말했어요. 24시간 3교대로 돌아갑니다. 잠깐도 쉬지 않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완성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장교가 대답했어요. 통상 핵잠수함은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3년 안에 마칩니다. 3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버지니아급도 5년은 걸리는데요. 장교가 웃었어요. 저희는 모든 걸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모듈식으로 각 부분을 동시에 만들고 있어요. 원자로는 대전에서, 전투체계는 서울에서, 선체는 여기서. 퍼즐 조각처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도크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정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해군, 조선소, 연구소가 따로 놀고 예산 싸움하고 책임 떠넘기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박세준 박사가 도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저는 반가웠어요.
박사님, 다시 뵙겠습니다. 박사가 말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선체 골격이 보였어요. 아직 뼈대 상태였지만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체 옆을 걸었어요. 박사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커밍스 선생님, 이 잠수함에 이름을 붙이는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이름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이창민, 정호석, 김대현. 이 세 분의 이름 중 하나를 쓰면 어떨까요? 박세준 박사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용접 불꽃이 옆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철골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사가 안경을 고쳤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박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커밍스 선생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겁니다. 저한테 문을 열어줘서요. 우리는 도크를 함께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 크레인이 지나가고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 속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느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은 시간, 방해를 받을수록 더 깊이 파고든 시간, 세 사람이 눈을 감으면서도 남겨준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이 선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커스가 물었어요. 선배님, 어떠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제 경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마커스가 웃었어요. 그게 다입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선배님, 저는 3년 전부터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마커스를 바라봤어요. 왜 그리 기다렸습니까? 말해줬으면 됐잖아요.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보셔야 했어요. 제가 말해서 아는 것과 선배님이 대전 지하에서 박사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과 직접 봐서 아는 것은 달랐어요. 저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와서 저는 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자격으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서태평양 안보구조의 변화, 한국 해군력의 실체와 미국의 선택.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틀렸다. 그리고 그 틀림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 보고서가 국방부를 통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전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기밀이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한국 관련 정책 논의에서 제가 제시한 재평가 기준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정훈 제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독님, 저는 이제 한국을 올바르게 보고 있습니다. 제독의 답장은 짧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새 이름 아래에요. 이창민, 정호석, 김대현.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브렛 커밍스입니다. 28년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함장 출신. 한국의 핵추진 기술을 억제하는 청문회 증언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증언을 직접 철회한 사람. 이 이야기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오만이 진실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 데이터가 말하는데 자존심이 귀를 막으면 결국 틀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빨리 인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전문성을 보여준다는 것. 한국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해를 받을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세 사람이 눈을 감았어도 남은 사람들이 계속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 한국을 저는 디젤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그 부끄러움이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줬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 같은 외국인 전문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창민 박사가, 정호석 박사가, 김대현 박사가,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밤새 불을 켜고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 땀과 희생 위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빨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 자씩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천천히 써주셔도 저는 다 읽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인사드립니다.